거기서 엄청 해먹은 거야. 그래서 이명박의 방위산업비리 이거 되게 심각해요. 이것도 다 이거 조사해야 돼. 그러면 지금 방산주 이거 다 털릴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방산주를 팔기 위해서 지금 막 전쟁 위협에 방산주가 황금주다 이러면서 지금 개소리 하니까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응. 자, 망부 보고 쌌어? 이 새끼야 기저귀를 차. 이 새끼 그 저기 망치 보면 방송 보느라고 그 오줌 싸고 지랄이야. 기저귀를 차, 이 새끼야. 예. 자, 자, 본문 내용에 집중하세요. 그래도 고맙다, 야.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우리 신랑이랑 손잡고 걸어가면 아들이에요? 이러고 물어봐. 우리 신랑더러 사람들이 총각 같다고 그래, 뒤태가. 근데 내가 우리 신랑 손 붙잡고 가는데 아들이에요? 나는 이제 소년 같다는 얘기 아니겠어? 근데 이게 참 그 오줌이라도 싸서 고맙다. 앞으로 기저귀를 차고 봐야 돼. 알았지? 성인용 기저귀 바로 디펜스 이렇게. 예. 예, 자, 디펜드인가? 예. 자, 다시 돌아가. 그래서 지금 이 국방비리, 국방 예산의 비리, 그 다음에 사실은 간첩이 5만 명이라고 그러면서 국내에서 활동한다 놓고 간첩을 잡은 예가 없어. 간첩은 잡지를 못하고 죄 뭔짓만 하고 있어. 댓글만 달고 있는 거야. 벌써 댓글 달다 잡은 게 몇 명이야. 국정원에서 간첩을 잡았다는 증거는 안 나왔어. 그런데 그 댓글 단 거는 우리가 수십 명을 잡았어. 뭐 하자는 거냐고. 이런 국정원이 왜 필요하냐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할 거면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찬양했던 새끼들 전부 다 잡아넣어. 그리고 너네가 반대하라고. 이 새끼들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 거야. 니네가 하면 로맨스고 우리가 하면 불륜이냐? 어디서 이런 이중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라고 지랄이야. 지랄이 창궐하고 있어. 그지?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자, 따라서 자, 오늘의 우리가 외워야 될 키포인트는 뭐냐? 전쟁 나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주한미군이 있잖아. 주한미군이 있으면 전쟁 나지 않아요. 왜? 걔네들이 이제까지 뭐라고 얘기했어? 주한미군을 빼면 전쟁이 난다. 이게 두 갈씩.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했어?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는 거야. 요게 3단 논법이죠? 예. 쟤네들이 주한미군을 빼면 전쟁 난다 그랬어. 근데 지금 주한미군 철수 안 했죠?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 공포에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 말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은 다음 정권에게 무리가 될 수 있어. 주한미군 빼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진보 세력이 진보 세력은 날 싫어할 거야.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 진보 아니라 그랬지? 그리고 난 무엇보다 반공이야. 반공주의자야. 왜냐면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론이야. 그래서 나 아주 그 공산주의자들 별로 안 좋아해요. 굉장히 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반공주의자야. 그리고 그러나 반공주의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자들 다 때려잡아야 해서 죽여야 된다. 그건 아니야. 그 민주주의는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어? 나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존중돼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다. 다만 탄핵을 반대하면서 폭력 시위를 했어. 그건 어떻게 했어? 나는 그거 용서하지 않았어. 자, 망치 부인이 노동자 집회도 마찬가지야. 노조들 탄압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어. 그러나 노조가 폭력 시위를 하는 건 반대했어. 나는 누구에게나 똑같아. 노조에게나 그 다음에 탄핵 반대 집회 하는 사람들에게나 나는 똑같이 둘 다 의견은 존중돼야 된다. 그러나 둘 다 폭력은 반대한다. 그게 내 주장이야. 나는 아주 합리적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내 주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주한미군을 무조건 철수하라. 난 외친 적 없어. 여러분 제가 혹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라고 외친 적 있나요? 저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고 외친 적 없어요. 예. 왜냐? 내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외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순간 그게 논점이 돼.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얘기가 사라지는 거야. 나는 한반도의 평화가 완성되면 주한미군의 필요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 그때가 되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주한미군을 굳이 주제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자, 그러나 이제까지 주한미군을 빼면 전쟁 난다고 외쳐왔던 너희들. 지금 주한미군을 철수 안 했는데 전쟁 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주한미군 철수 안 했는데 무슨 전쟁이 나. 그지? 뻥까지 말자.
우리나라는 테러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테러가 없고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날 수 없잖아. 그지? 그게 니네가 48년부터 지금까지 58, 68, 78, 98, 08, 18, 60년 동안 팔아온 얘기잖아. 니네가 지금 60년 동안 팔아먹은 얘기니까, 저거 전쟁 난다는 헛소리 하지 말고. 그 다음, 뭐,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다. 뻥까지 마.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단어가 없대. 북한도 주적이란 말이 없고, 아예 주적이란 단어가 없대. 뻥들 까지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 야,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할 거면 박근혜를 국가보안법으로 고발을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진정성을 인정해 줄게. 그 다음, 뭐 6차 핵실험이냐 6차 회담이냐. 여러분이 외쳐야 될 건 뭐냐 하면 6차 핵실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주제가 되면 저 새끼가 또 저기 워낙 미친놈이기 때문에 또 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뭘 요구해야 돼? 6차 회담에 나와라. 우리는 언제나 명분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했다라는 걸 흔적으로 남겨야 돼.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고? 6차 핵실험 반대한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럴 거 아니야. 야, 미국은 1000번 했다. 왜 너 미국은 1000번 해도 침묵하고 우리는 6번 했는데 뭐라고 하냐?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북한도 미국도 핵을 버려라. 그리고 6차 회담에 나와라. 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다. 지금 어르신들 전쟁 나기 바라냐고 한번 물어봐. 전쟁 나기 바라냐고. 어른들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저 이명박 박근혜 색을 찍어줬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안보. 어른들이 원하는 전쟁은 어른들이 원하는 안보는 전쟁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국정원 똘마니들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래? 한판 붙자. 네가 한판 붙어봤어?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콕 쓸데없이 한판 붙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헬기 타고 일본 갈 것들이, 다리 끊고 도망갈 것들이 꼭 한판 붙지. 전쟁의 지읒자도 모르는 것들이 개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전쟁이 없는 한반도. 그래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인권이 살아있는 한반도. 자유로운 한반도를 꿈꿔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때려잡고 죽이는 그런 과거의 무식한 짓들을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되다. 다른 말로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 세력이 집권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예, 복수하고 보복하고 때려잡아야 된다. 뭐 친일파들을 전부 다 척결해야 된다. 내가 볼 때 노무현 정부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노무현 정부가 초장에 힘을 잃었던 이유가 친일 행위자 걔네들 처벌해달라고 그 진보 세력들이 막 주장을 했어. 그게 문제였어. 그 쓸데없는 논쟁하느라고 실제로 필요한 그 민생 법안들을 통과를 못 시켰어요. 노무현 때 내가 분명히 봤어. 노무현 때 152석을 차지하고도 민생 법안 통과 못 시킨 이유가 뭐냐면 발목을 잡혀서 친일 청산법 때문에. 친일 청산법 그거 주제로 얘기하지 마. 일단 민생 법안부터 다 얘기하고 민주주의 확립한 다음에 가서 얘기하라고. 굳고 환수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어? 예. 궁켰다. 아유, 방송 내용이 좋다 보니까 우리 어린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그 시골학교 반장선거 같은 그 재미나는 스탠딩 개그에 대한 요점 그 감상, 그리고 지금 앞으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오늘 내일 지나서 화요일 오전까지 쟤네들이 그 뭐라 그러나 펼치려는 작전. 그럼 요점 정리. 그 스탠딩 개그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은 지난번에 3대1로 싸웠던 애들 셋이서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있어. 이유가 뭐냐면 그 3명 중에 2명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거야. 선거 비용 때문에. 그래갖고 얘네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있어. 토론회 2번 했는데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셋이서 서로 사퇴하라고 막 싸막질한 거야.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늘 원래 그 송민순 얘기하면서 색깔론을 강조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이유가 뭐냐? 색깔론이 강화되면 그 누구누구에게 불리해. 왜냐하면 보수표가 결집해서 꼴통 또라이에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러나 송민순 문건으로 색깔론 공격을 많이 못한 거야. 오늘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그게 이제 스탠딩 개그에 대한 평. 그리고
전쟁설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외쳐야 될 건 뭐야? 여러분은 전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전쟁을 원하십니까? 수도권 250만 명이 죽는데 수도권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한반도에서 250만 명이 죽으면 한반도 경제는 개망하는 거야. 부산, 마산, 포항 다 죽어. 대구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된다. 자, 오늘 개막장 스탠딩 개그를 보면서 왠지 이 시골 초등학교 교실에 싸가지 없는 반장과 그 다음에 그 싸가지 없는 반장에 돼지 키우는 할아버지가 술 처먹고 들어와서 그 난동을 피운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안 했어. 인생 상담 준비할게요. 지금 프랑스 대선 결과 나왔어요? 네, 못 봤는데. 작은 동상 위에 올라보면 우리 학교 한눈에 다 보이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 같이 놀았던 친구. 어디서 무얼 하든지 가슴에 가득 꿈을 안고 살아라. 자, 지금 업들은 몇 명이나 했나? 오늘 5,000명이 넘게 봤는데 업은 3,935명. 1,100명이 또 업 안 하고 도망갔죠? 뭐 해보자는 거야 지금? 프랑스가요, 예, 그 테러로 대선을 말아먹은 거예요. 아까 최고 한 5,500명 봤어요? 아니 5,000명 정도 본 것 같은데? 한 5,200명? 5,200명이 봤는데 3,200명만 업을 했다. 그럼 나머지 1,200명의 정체는 뭘까? 1,300명은 요원이야? 아니 나는 대선 뭐 저기 토론회를 중계한 것도 아닌데, 예, 아니 저는 대선에 대한 언급도 제대로 못하는데, 예, 이 밤에 결석은 하지 말아라. 공부를 해야 좋은 사람 된단다. 저의 전직은, 예, 그 사회탐구, 예, 사회탐구 과목을 한 10여 년 가외랑 학원에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한 2년 동안 영업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연구소에서 한 4년 정도, 예, 2004년부터 7년까지 예,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인터넷 시사방송을 11년 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예, 보험 아줌마라고 얘기하는 뭐 사람들도 있고,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자들, 예, 대학교 졸업자들만 모여가지고 그 종신보험이라고, 예, 그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그 팔았던 거예요. 예, 예, 본인의 안목으로만 세상을 보면 세상이 참 우울해요. 예,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외국계 보험회사가 한참 인기를 끌었을 때였죠. 지금은 좀 많이 우리나라 보험이 좀 불안정해진 것 같아. 네. 자, 뭐 그래 딴 얘기고 넘어가서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늘 우리 프랑스 대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이 프랑스가요. 이게 되게 좀 상황이 심각해요. 전 세계가 예. 지금 전 세계가 그 꼴통들이 집권을 하고 있어.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옛날에는 이제 미국의 부시 같은 애가 그 사고를 쳐도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서 그걸 잡아줬어. 막 나가지 못하게 막아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됐잖아.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를 주장한 사람이 총리야. 그런데다가 지금 프랑스도 지금 극우파가 지금 뭐 박빙이라는 거잖아. 그죠? 극우파가 지금 박빙이라는 거야. 그럼 브렉시트도 극우파예요. 그 다음에 이 테러 공포를 팔아가지고 그 집권하는 것도 극우파야. 그러면 이 테러 공포를 팔았던 이 극우파가 집권을 했다. 그러면 이 트럼프의 미친 짓을 견제할 사람이 없는 거야. 거기다 올해 메르켈도 선거가 있어. 근데 메르켈이 지금 그 폭스바겐 사태로 너무나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국내 정치가 독일 경제가 되게 어려워진 거야. 메르켈을 치기 위해서 폭스바겐 문제를 터트린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세계 G7에 들어가는 정상이 대부분이 미친놈인 거야. 그러면 아베도 미쳤잖아. 그러면 아베 미쳤지, 트럼프 미쳤지, 푸틴 미쳤지, 영국 미치고, 프랑스 미치고, 독일도 미친놈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세계의 평화를 지킬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화의 대통령이 돼서 시진핑이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이 미친놈들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야. 미친놈들을 명분상 가라앉히면서 세계 3차 대전을 막아야 되는 거죠. 정말 만약에 이번에 그 프랑스에서 극우파가 되면 세계 3차 대전을 못 막아요. 진짜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 전쟁은 어디서 시작되겠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이 프랑스의 전쟁과 프랑스의 대선이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큰일 났어 지금. 그래서 이 프랑스도 지금 제대로 된 그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이미 이제 선거 끝나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87년에 칼기 폭파시키듯이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난 거야. 그 테러가 정말 그래도 시진핑이 그나마 제일 나아. 시진핑이 지금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나라들 중에 가장 정상이야. 우리가 이제 정상을 뽑아내야 되겠죠? 예. 시진핑이 정상이지. 시진핑이 그나마 정상이지. 시진핑이 푸틴보단 낫잖아? 트럼프보단 낫고? 사실 우리가 육자회담에 푸틴, 트럼프, 아베 이렇게 모이잖아. 김정은. 그럼 사실 우리나라에 격이 맞는 건 딱 한 사람이 있긴 있어. 같이 깽판 칠 수 있는 미친놈이 딱 한 명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미친놈 밀었다는 게 같이 거기서 육자회담이 아니라 육자 난상이 될 것 같고 육자 진상이 될 것 같아갖고 참 고민이 많아. 자자자 특정 후보 언급하시면 블랙입니다. 예, 특정 후보 언급하신 블랙이에요. 자, 깝깝한 상황이다. 자, 인생 상담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인생 상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인생 상담. 언니가 사는 지방으로 이사 온 지 3년 차. 언니는 20년째 이곳에 살고 있고 언니가 하던 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새로운 사람이 기존 일에 개입하는 게 싫은지 저한테는 새 거래처 뚫는 일만 하랍니다.
지역도 잘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일도 잘 모르는데 막막하기만 하고 직장에서도 존재감이 없고 서먹하기만 합니다. 언니는 한 동네에 살아도 서로 개인적인 왕래도 안 합니다. 언니한테 서운한 마음 쌓여가고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가고 싶은데 새로운 일에 투자한 것도 있고 아이들이 또 전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만 마음 정리하고 기대치를 낮추고 낄끼 빠빠 잘하면서 다 편해질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언니만 편해하고 지금도 부모님 무조건 언니 편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언니랑 일하기 전엔 그래도 언니랑 속갯말도 하고 했는데 이제 불편해요. 아이들 학교 가면 영화 보고 책 보고 망부님 방송 듣고 위로도 많이 받고 명상센터도 다니고 그래도 하루하루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혹시 다단계 하셨습니까? 예? 혹시 다단계를 하셨어요? 이 다단계를 하시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 다단계를 하는 때 딱 보기니까 어떤 그런 영업 거래처를 뚫으라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이분이 되게 외로우셨던 것 같아. 예, 외로우셔서 이 언니 주변으로 가신 것 같은데, 이건 별로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혹시라도 이런 다단계와 관계된 이런 영업이라면 인맥, 네트워크를 이용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면 이걸로 부자가 되긴 어렵다. 예.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사기꾼 기질이 있어야 돼요. 예, 다른 사람이 망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함이 없이 남을 망하게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만 돈을 벌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 근데 막 인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물건을 사는 일 정도만 하셔야지 그거를 막 이렇게 팔고 끼고 그러시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투자금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제가 이제 계속 잠깐만요. 뭐 특정 상표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이제 투자를 해놓고 그 본전이 생각나서 계속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가령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다. 또는 어떤 무슨 다단계에 빠져갖고 많은 돈을 몰아 넣었다. 이런 경우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 기회비용이라 그래. 예. 기회비용이라는 게 물론 그건 기회비용이라고 보기보다는 몰수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미 들어간 거고, 이거는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야. 그럴 땐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몰수비용을 저 같은 경우는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어떤 다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치. 이게 기회비용이야. 내가 투자한 돈을 포기하는 대신 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그 비용을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의 미래를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게 되거든요. 저라면 돈보다는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는 매몰비용, 그 매몰비용으로 투자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기회비용으로 그것들을 버리고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본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기회비용이 된다. 경제용어인데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치야. 그게 기회비용이야.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가령 투자했는데 그게 기쁘지 않아. 전혀 도움도 안 돼. 근데 투자했기 때문에 붙들려 있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매몰비용이라고 딱 포기하고 그걸 포기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그걸 선택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다. 예. 라는 말씀. 인생상담. 안녕하세요. 경기 36세 미혼남. 고졸. 2년 반 번 2천만 원을 입대 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모친 병원비로 쓰시라고 드린 걸 전세 끼고 6천 상당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셨습니다. 15년 후 두 배 시세가 되었죠. 전 미혼. 작은 투룸 전세에 사는데 그 집 세입자분이 자녀가 커서 이사를 갑니다. 15년간 전세가를 올리지 않았죠. 그것은 제 노력이나 욕심으로 이룬 재산이 아닙니다. 부친께서 그 집을 팔아 더 큰 집을 세입 끼어 사라 하시지만 전 제가 살 집도 아닌데 무슨 소용인가 생각됩니다. 아버지는 주변 친구분 중 집을 사는 것을 보시고 00년대 부흥된 부동산 투자만이 자산을 늘리는 일이라 하십니다.
친구분 15분 중에 한 분의 성공일 뿐인데 말이죠. 좌우보다 높은 곳만 보시는 게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집이란 가족의 안식처이지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려서 8090 어렵던 아버지 시대의 마음엔 그게 아니신가 봅니다. 부친의 노고와 헌신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과 잘못된 주택 정책을 부인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 같습니다. 36세 미혼남. 혹시 지금 뭐 이거 듣고 마음이 동하는 처자들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응? 예. 자, 저는 이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일단 지금 이제 1억 2천 정도의 시세가 되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 거야, 이분은. 결론은. 근데 지금 이제 이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를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을 팔아서 좀 더 큰 집을 세를 끼고 살아.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 집을 파는 것보다 근데 아버님의 경제 상태가 중요하겠죠? 예, 아버님의 경제 상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아버님께서 노후에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예, 가지고 계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의 가격이라는 것은 이 주변의 가격, 그러니까 더 내가 가격을 올리는 일을 하는 거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 비용을 막 1년에 몇 천씩 그렇게 올리는 거, 그것도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믿는 사람이라면, 전세값을 최고가보단 좀 낮춰서, 예, 전세가가 가령 이제 1억 2천이다. 그러면 이제 전세를 한 1억 정도를 끼면 2억 2천 정도짜리를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그렇게 전세를 안 하지. 1억 2천이면 뭐 전세를 한 2억 끼워가지고 한 3억 2천 정도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전세비도 나중에 다 빚이 돼요. 빚이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전세를 막 늘리고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아버지의 뜻을 또 거스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아버님의 뜻도 맞추되 뭐라 그러나 너무 욕심사납게 가격을 막 올리거나 그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 경제 활동이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하면서 월급을 안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예. 근데 이게 막 의도한 투기는 아니잖아요. 예, 의도한 투기는 아니니까 전세값을 조금 낮추어서 가령 뭐 우리 동네 시세가 3억 2천인데 그 중에 전세가 2억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마음을 좀 낮춰가지고 3억 2천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조금 낮춰서 한 2억 7천 정도를 가시고 전세값을 좀 낮게 해주시는 거. 예, 그것도 또 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번 기회를 어느 가정에게는 좀 좋은 기회가 되게끔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분이 그 집을 안 쓰시는 건 본인이 아마 일을 해서 벌고 있는 돈이 있나 봐요. 성품이 참 훌륭한 신랑감이야. 예, 근데 이런 분은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잘못 만나면, 이제 특히 욕심 사나운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부인을 만날 때 너무 이쁜 것보다는 뭐라 그러나, 욕심 사납지 않은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조심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도움이 안 됐다면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시세를 봐서 갔는데 전세값을 조금 더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전세를 꼭 살아야 되는 집을 돕는 기회로 삼으셔라. 요게 저의 요점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보실 때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해야 부모님이 아들의 말에 신뢰를 해요. 예. 이 녀석이 알아서 지 먹을 거리는 먹고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님이 나중에 아버님한테 중요한 어떤 조언을 드리거나 정치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아들의 말을 선택하시죠. 예, 신뢰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명한 경제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자, 다음 이야기.
인생상담. 43살 17년차 공무원입니다. 결혼한 지 15년 되었고요. 남편도 5년 전에 7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생겼어요. 월급을 집에 갖다 주기 시작한 후로 운동 동호회에 열심히 가고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일찍 오면 9시, 늦으면 12시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돈 벌어도 집에 갖다 주니 사는 재미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70만 원 정도 용돈으로 주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핑계가 아닌가 싶었지만 아빠가 가정에서 충실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는 남자예요. 6개월 만에 남편의 월급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월급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부터 50만 원 정도 생활비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주더군요. 또 한 가지는 남편이 돈 벌기 시작하자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해져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과 아이들이 합창단 활동하는 것을 문제 삼아 결혼 때 주셨던 전세금을 회수해 갔습니다. 빌려달라고 해서 가져가시고는 아직 안 주심. 그래서 지금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께 잘 보여서 회수된 전세금에다 돈을 더 얹어서 재산을 받을 계산을 하며 매주 주말에 어머니에게 찾아가 효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절과 생신 때만 갑니다. 제 고민은 주변 사람들이 남편과 싸워서라도 전세금과 생활비를 받으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노년에 남된다고요. 사실 현재 부부관계가 대면대면합니다. 룸메이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렇지만 생활비를 갖다 주던 시절 남편의 무책임과 시어머니의 간섭으로 부부싸움이 잦았던 그 지옥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 싫고 지금 생활에 만족하는데 꼭 끈끈한 부부관계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그리고 돈을 받는다고 부부관계가 개선될까요? 제가 볼 땐 가치관의 차이 같은데요. 망부님의 현명한 조언을 기다립니다. 자, 일단 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자, 업할 기회는 1분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있는 거죠. 예, 자녀들도 있는데 이 아빠가 굉장히 이제 무책임한 거예요. 예, 거기다 이 시어머니도 골 때리는 거죠. 이 남편이 7년 전에 공무원이 됐다면 그 전엔 뭐 했을까? 그 전에 그냥 놀았다는 얘긴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 때려치우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가? 이 경제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17년 동안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남편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가정의 문제는 남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시어머니도 돈에 환장한 사람이고 시어머니가 돈에 환장한 사람이니까 아이를 어떻게 키웠겠어, 아들을. 굉장히 무책임하게 키웠겠죠. 그러니까 아주 개판으로 키웠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 자식이 돼갖고 이런 짓을 하는 거겠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분이 그 남자랑 결혼했다는 게 문제야. 그 남자랑 결혼을 했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니까 이제 이 글 쓴 분에게서 딱 느껴지는 건 굉장히 이분이 드라이한 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성격이 좀 메마른. 그러니까 그다지 뭐 살갑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살살거리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얘기, 속 얘기 남편한테 잘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다 참고 사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 그러면서 이 그 무엇보다 이 가정의 문제는 아내가 남편한테 애정이 없어요. 예, 아내가 남편에게 애정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남편이 지금 아내를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야, 사랑하지 않는다라기보다 아내가 너무나 강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지금 남편이 아내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아내를 피해서 주말에 어머니에게 가는 건 뭐 돈 받으러 가는 거라기보다 아내와 있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내가 17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꾸준하고 자기 할 일은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남편은요, 제가 볼 때 이 모든 행동에서 딱 느껴지는 게 지금 이 남편은 아내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세 번째는 이 여자에게 나는 불필요한 존재구나. 예. 지금 제가 볼 때 이 남편분이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내가
너무나 이렇게 그 감정이, 이분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남자가 필요한 때는 언제냐면, 여자들이 감정 조절을 못할 때, 그때 남자가 위로해 주는 거 하나로 먹고 사는 거야. 사실 남자는 아내가 슬플 때 아내를 위로해 주는 걸로 평생 천덕꾸러기 짓을 해도 얻어먹고 사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여자분은 한마디로 자기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야. 내가 볼 땐 이 아내에 대한 열등감이라고 느낀 건 뭐냐면 같이 공무원이 됐다는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 아내가 공무원을 하는데 자기도 7급 공무원이 됐잖아. 그건 뭐냐면 아내랑 같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열등감을 받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에게로 간다는 건 이 가정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이기도 하고 피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게 주말에 어디 나가는 거 그건 피하는 거야. 그리고 무슨 뭐 동호회라든가 이런 걸로 자꾸 가는 건 가정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로 이분이 이제 5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진 않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 관계를 끝나고 싶진 않다는 거야. 그럼 뭐냐? 결국 이 남편이 돈을 안 주다가 주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 돈 달란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의 모든 모습은 결론은 뭐냐? 지금 이 아내에게 자기가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남편이 자꾸만 엇나가는 거예요. 근데 볼 때 이 남자분이 만약에 정말로 무슨 딴 여자가 있거나, 예, 딴 여자가 있거나,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제가 볼 때는 뭐, 이혼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남자는 이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야. 자기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 남편에게 대면 하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같은 결혼 생활을 해요. 지금 님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시죠?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아마 이분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힘들 거야. 모든 힘든 걸 아마 이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아마도 자기의 고통보다 아마 가정 환경도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 막 유복하고 막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악착같이 노력해서 그 자기 할 일을 맺고 끊는 그런 스타일로 성장했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보면 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불행하게 살아요. 모든 걸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힘들게 살지 마시고 남편에게 힘들단 얘기도 하시고 보고 싶단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난 네가 필요해 라고 하세요. 이런 분이 또 자존심이 세. 그래서 남자한테 난 네가 필요해란 말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 님이 지금 그 남편이랑 살고 있는 그 대면대면한 모습, 그게 내 딸이, 내 아들이 살게 될 미래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마음이 변해야 된다. 남편에게 요구하세요. 아마 남편은요, 시어머니에게 이걸 도망가는 거거든요. 왜? 당신이 잡지 않으니까. 남편에게 주말에 어디 같이 갔으면 좋겠어. 난 당신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강하게 리드하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 그렇게 한번 얘기하시고 그리고 아이들과 더불어서 같이 가족들의 시간을 보내세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 남편도 벌고 나도 벌고 공무원 둘이 버는데 안 그래요? 지금부터 돈 모아서 지금부터 돈 모아서 월세를 전세로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힘든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남편 때문이 아니야. 이분이 스스로 마음을 여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잘 모르면서 주제 넘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느낀 건, 이 글에서 제가 느낀 건 그런 내용이에요. 해당 사항이 없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학교 운동부 다니는 13살 남자아이 엄마임. 위층에 사는 친구도 운동부. 소개해서 그 친구도 전화곰. 학교가 멀어서 그 친구와 함께 학교 데려다줌. 전날이나 새벽에 기사 나온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저희 아이가 한 말, 제 모래 의도적인 비난을 함. 그건 가짜 뉴스라고 함. 그 애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내 기분도 나쁨. 말뿐 아니라 행동과 제스처로도 저희 아이를 깎아내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음. 잘난 척함. 이모차가 벤츠고 고가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자랑함.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서 얘기함.
어쩌면 저 아이는 엄마가 북한에서 왔고 아빠가 중국인이어서 저의 아이를 부럽고 질투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 아이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서 그동안 이해를 하려고 애를 씀. 자, 그러니까 아빠가 중국인이고 엄마는 북한에서 왔다. 그동안 이해를 하려고 애를 씀. 우리 애한테 그 애가 하는 말 그렇구나 하면서 토 안 달고 인정하고 수용하자고 했음. 근데 같이 식당을 가면 꼬투리를 잡아서 종업원을 불러 다시 해달라고 하고 안 해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함. 얼마 전에는 갈비집에 가서 배탈 났다고 그걸 핑계로 보상금을 탈 것 같다고 자랑을 했다. 그 애가 하는 말이 거짓이 많음. 친구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허세 등. 그 친구 가까이서는 안 되겠다 싶었음. 화요일에 우리의 잘생긴 얼굴을 손톱으로 3군데나 핥힘. 그중 눈밑은 상처가 깊어서 흉진다고 함.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타협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무방비 상태 그 애가 갑자기 달려들고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잖아요. 그 친구는 교회를 다녀요. 근데 친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 잘난 척을 하는데 또 폭력을 행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문제는 매일 봐야 돼요. 제가 차로 데려다 줘야 되니까. 또 우리 아이의 얼굴 상처를 보면 아직 아물기까지 2주 걸린다고 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다. 차라리 같은 아파트 아니고 같은 반 짝꿍 아니면 그 아이 보지 않고 차단하면 되는데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데 매일 봐야 하는 상황. 얼굴에 남는 상처를 보면 속상. 그 엄마는 저희 아이가 그 아이로 알고 그럴만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앤 멀쩡한데. 첫날에 저희 아이만 부은 얼굴을 보니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5일째인 오늘도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흉터 남는 데서 속상하고 아파요. 자, 맨 처음에 이제 그 축구부에 다니는 아들들이 이제 친구를 전학을 오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친구를 데려다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학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 일단 이 자녀분은 굉장히 잘 컸어요. 먼저 여기서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상담 주신 분의 아들이 애가 너무나 괜찮다는 거야.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요. 괜히 갈비집 가서 배 아프다 그러면서 치료비를 타내겠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온갖 못된 짓을 하더라도 다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 엄마가 날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다는 건 그만큼 이 부모가 이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그 친구는 전혀 이 부모가 이런 경우엔 카풀을 번갈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부모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거죠. 굉장히 무책임한 부모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탈북자이고 중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심리적인 부분을 전혀 보살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가 굉장히 난장으로 자라고 있다. 예. 자, 그렇다라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 상담자분이 그 아드님을요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 남의 집 아이이기 때문에 그 못 대해주거든요. 엄하게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애는 지금 아주 못된 짓을 다 골라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아마 부모로부터 사실 이게 탈북자이고 그리고 중국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거쳐서 이들이 여기까지 왔겠느냐는 거야. 그럼 이분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겠냐. 이들은 그냥 생존 자체가 중요했던 분들이야. 그냥 자녀 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가 오랜 기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차를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는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가르치셔야 돼요. 예, 제가 볼 때 이 애가 보이는 행동은요, 질투심이에요. 자꾸만 잘 사는 이모 얘기를 하고, 예, 잘 사는 뭐 친척 얘기를 하고 좋은 데로 이사 갈 거라고 얘기하고 허세를 떠는 건 그만큼 이 아이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아이가 굉장히 질투심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고 그 대상이 아드님이에요.
그 아드님을 엄마가 날마다 데려다 주는 모습, 그리고 그 애가 굉장히 이 유복하게 자라서 이렇게 그 욕심사납지 않고 이 여유로운 그 인품을 가진 게 이 아이는 정말 미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들을 냅두고 그 친구만 데리고 어머님께서, 예, 1시간이든 30분이든 매일 30분씩이라도 그 친구를 데리고, 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애는 엄마를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 엄마를.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 아이가 아마 공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한 과목이라도. 그러면 그 애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엄마가 지금 상담 주신 어머님이 이 애를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봐주시는 거. 예. 아들은 냅두고, 아들은 딴 데 보내고, 그 아이만 딱 30분 정도씩 한 2달에서 3달 정도, 투자를 해주시고, 그리고 많이 들여다봐 주시고, 잘 될 거라고, 잘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예, 그러면 이 아이가요, 그 사실은 그 경쟁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단독적인 사랑을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치유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3달 정도를 무료로 그렇게 해줘 봤는데도 소용이 없다. 그럴 때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엄격하게 대하셔야 돼요. 맨 처음엔 되게 엄격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옛날에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막장반이 있어요. 그럼 이 막장반은 선생님들도 막 같이 소리 지르고 막 싸워. 같은 수준으로. 그러면서 막 양아치 새끼야 걸레녀라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야. 선생님들이 애들이랑. 근데 저는 절대 애들이랑 안 싸웠어요. 저는 맨 처음에 딱 들어간 날 아이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내 수업의 규칙이다.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네가 이 규칙을 어기면 너는 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그 아이들은 모두 규칙을 따랐어요. 뭐냐? 맨 처음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를 얘기하지 어떻게 하는 거야를 가르치지 않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이 떠들지 마 새끼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내 수업 시간에는 책을 이렇게 펴놓고 뭐뭐뭐를 해놓고 준비해놓고 기다려야 돼 라고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난동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어느 반에 가나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과거반이나 꼴등반이나 똑같이 대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가졌고 나의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인격체로 활동했어요. 예. 이게 내가 그러니까는 수천 명, 뭐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 합치면 수만 명은 될 거야? 수천 명은 될 건데 그 수천 명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렇게 삐뚤어졌다면 그거 나 사랑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예. 사랑해 주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어머님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아버님이 직접 나서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아드님이 잘 자란 걸로 봐서 아버님도 괜찮은 분일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 아이만 단독으로 한 30분씩이라도 그 같이 대화하고 뭔가를 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는 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아이한테 뭐를 배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걔가 뭐 잘하는 거를 같이 배우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서 그 어머님이 아들에게 어린 시절에 해주셨던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을 이 애가 처음에 안 듣겠죠. 그러나 해주시면서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는 지금부터 벌 받아야 돼. 그러면서 엄격하지만 사랑스럽게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시도를 한 3개월, 100일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이 아이를 끊어버리면 얘랑 그 차를 끊고 같이 안 다니면 아마 이 아드님이 열패감이 들 거예요. 그때 엄마가 끊어버려서 그 애랑 싸우고 헤어졌어. 근데 엄마가 100일 동안 그렇게 이 아이를 그 투자해서 혹시라도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적어도 화해할 시간은 버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먼 훗날 그 애가 내 얼굴을 할퀴어서 헤어졌어가 아니라 적어도 100일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어떨지. 예, 뭐 쓸데없는 얘기였다면, 예, 제가 잘못 짚었다라면 죄송합니다.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망부님 방송 열혈 애청자 20대 후반 여성. 제 고민은 하나님 안에서 최선과 시험을 볼 때 마인드 컨트롤과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을 때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힘을 내는 법입니다. 유학을 가기 위해 준비 중인 시험이 있는데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볼 때마다 이번에 꼭 넘어야 한다. 망치면 어떡하지? 유학 못 가면 어떡하지? 등의 걱정들도 머릿속에 하얘집니다. 그렇게 망치고 다시 다음 달에 시험을 또 봐야 합니다. 시험장 안에서 마인드 컨트롤과 불안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크리스천인데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뭔지, 담대히 나간다는 게 뭔지 너무 어렵습니다. 모 대학 학부를 마치고 석사 중이고 공부가 너무 재밌고 논문 읽고 쓸 때마다 신이 나고 회사 생활하다가 학자로 진로를 바꿨고 이 길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외국으로 박사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인데 자격역 시험이 문제다. 그랬군요. 예. 이 정도면 제가 신상을 얘기 안 한 거죠? 예. 누군지 알 수 없잖아. 그죠? 어느 대학인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자, 일단 이제 이분이 공부가 너무 좋아서 자기는 유학을 가고 싶은데 그 시험을 보러 들어갔을 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이거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긴장감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 시험 결과가 늘 안 좋게 나온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그죠? 라는 문제인 거죠. 일단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이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일이 내가 완벽하고, 이건 실패할 수 없게 열심히 했어. 그런데 만약에 딱 실패했을 때,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뭔가 다른 더 좋은 일을 준비해 두셨나 보다. 라는 자세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 뭘 주세요 그러고 쫄래쫄래 놀고 있다? 그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자세가 아니야. 뭔가 자기의 재능, 첫 번째는 나의 재능을 파악해야 돼. 그래서 나의 재능에 맞게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 거야. 열심히 최선을 다해 1등이 되고자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굉장히 열심히 했고 잘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일이 딱 어긋났어.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게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걸 받아들인 거야. 근데 혹시 이번에 내가 실수한 거 아닐까? 그래서 3세판을 해보는 거야. 근데 3세판 다 똑같이 안 됐어. 아,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이거 말고 다른 길을 준비하셨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는 거야. 뭔가 다른 길이 있나 봐. 뭔가 이렇게 정말 후회 없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잘 안 됐어. 아, 그럼 이거 뭐가 다른 길이 있나 봐. 하나님께서 뭔가 더 좋은 걸 계획하셨나? 이게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번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이번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뭐냐 하면 이거는 이분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야. 유학시험 준비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서 두려운 거예요. 정말로 후회 없이 나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어. 그렇다면 이 시험에 떨어져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만큼 공부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신의 그 공부라는 과정에서 나는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어. 그랬는데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떨어진다면 이건 내 길이 아닌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만큼 공부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 어차피 만약에 유학 시험에 계속 떨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 아무리 좋아해도 유학이 아닌 다른 길일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땅에 남아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잘 키우는, 또는 뭐 그 공부방을 해서 그 버려진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다양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오로지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따겠다. 이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분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면 이게 하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되, 다시는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더 이상 원이 없다,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도 떨어진다면 이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공부하셔서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을 쳐보시는데요. 예. 그리고 이게 시험장에서의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가 아니야. 후회 없이 공부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런 가장 가벼운 방법은 뭐냐면,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모의고사를 볼 때 실전이랑 똑같이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전에 들어가시면 이건 연습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죠. 예. 이제 가장 가벼운 조언이,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할 때 정말로 똑같이 실전처럼 계속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 거야. 그리고 진짜 실전에 들어가면 이건 모의고사다 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이야. 본질적으로는 그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후회 없이 원 없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리고 본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길이 본인의 길이 맞느냐, 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다음 이야기. 전 심각한,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고민과 고뇌가 있습니다. 39살의 어린 두 아이 키우는 주부입니다. 제가 정말 겉보기에는 착하고 속은 못된 정말 이기적인 사람임을 느끼는 것은, 좋은 정보가 있으면 친한 친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이 꺼려집니다. 정말 못됐죠. 누가 잘 되면 진정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이 안 나요. 어느 정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다가 정말 내가 좋은 것을 만났을 때 알았을 때 싫은 거예요. 저도 제가 싫어요. 심지어 저는 교회도 다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싫습니다. 저 나름 판단은, 어린 시절 일찍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들 바쁘고 결핍도 많고 그래서 질투심이나 남이 부러운 마음이 컸어요. 자존감도 없고요. 영향을 받은 듯한데, 그래서 망치 보이는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남을 이롭게 하는데 전 도대체 왜 이럴까요? 길게 말 못하지만 정말 괴롭습니다 하셨는데요. 이미 본인의 답을 아시죠? 예, 본인의 답이 있는 거죠. 예, 어떤 이게 좋은 정보를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건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이고, 예, 이 걱정이 불안감이고, 이 불안감의 본질은 자존감의 부족이고, 그죠? 그 자존감은 열등감의 부족에서 오는 거고, 이분은 이미 본인의 상태를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제가 이 분께 해주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자식이 부모를 닮아요. 님이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잖아요. 그러면 님의 자녀도 님이랑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을 한 어머니는 자녀도 가서 고부간의 갈등을 해요. 감정도 학습받는 거예요. 예. 부모가 어려워도 도전하고 어려워도 나누는 일을 하시면, 그러면 그 자녀가 그걸 보고 배워요. 그런데 이 부모가 그렇지 않고 이중적이라면, 겉모습과 속이 이중적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면 이 자녀가 똑같이 배웁니다. 제가 이분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녀가 나 같으면 안 된다. 내 아이들이 나랑 똑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바꾸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일을 바꾸셔야 돼.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이, 벌써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다른 님이 되셔야 돼요. 내 아이를 위해서. 예. 님이 쌓은 업보가 님의 자녀의 미래를 만드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남을 위해 돕고, 그리고 진심으로 남에게 나누어 줄 때, 그때 그들이 나중에 내 아이를 돕는다. 그걸 기억하세요. 예. 아마도 이분이 그 어린 두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은 있을 거야. 그리고 자녀는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많은 경우에 다른 예인데, 그 부모가 폭력을 행사하는 집의 아이들이 폭력을 학습해요. 그래서 자녀들 똑같이 때립니다. 근데 그 부모의 폭력을 자녀가
의지를 가지고 끊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을 자녀들이 내 대해서 끊겠다. 그게 이 신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폭력보단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존감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님은 무엇보다 본인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점을 뭐가 나쁘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잘 알고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면 본인의 오늘 아침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내 아이를 위해서 내 미래를 바꾸겠다. 그래서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남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겠다. 우리 옛 어른들, 저는 우리 어머님이 불교 신자인데요. 우리 어머님을 참 존경해요. 우리 어머님이 불교식으로, 이 불교에선 적선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뭐냐면 남한테 막 베푸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내 자식에게 돌아온다. 나는 그 자세가 참 좋더라고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받은 거 이런 건데 불교식으로는 그런 거야. 그게 자식 사랑인데 부모님들이 남들에게 막 잘해줘요. 그러면 그게 내 자식에게 돌아온다. 그 얼마나 큰 사랑이야. 저는 그게 자애라고 봐요. 그래서 이 고민하신 분이 가지셔야 될 필요한 부분이 자애예요. 진정한 엄마의 사랑. 내 아이들이 나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면 본인의 이 문제점을 극복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본인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예. 나는 지혜로운 여자다. 나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 똑같은 정보를 얻더라도 나는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뿌리세요. 예. 뿌려야 도리어 다 뿌려버려야 그게 남들도 안 중요하게 생각해. 사람 마음이 그래요. 숨기면 반드시 훔쳐가요. 근데 그냥 내놓잖아요. 훔쳐가지 않아요. 그게 또 삶의 모습이더라고. 이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막 꼭꼭 숨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꼭 누가 훔쳐가. 근데 그냥 널브러뜨려 놓잖아. 아무도 안 가지고 가. 그 인생이란 그렇더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안 되셨다면 죄송하고요. 예, 강남의 주거를 원하나 무소득이나 저임금의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을 구합니다. 바닷물처럼 많은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섬에 나는 그렇게 갇혀서 누워 있었다. 일전에 있었던 아가씨들이 착하게 잘 있었는데 개인사와 잦은 야근이 생겨 떠나고 빈 방이 됐군요. 경제난과 많은 사정으로 거처할 곳 필요시 내 집만한 곳이 없겠고 내 집에서도 생활비 드는데 여기만큼 안전하고 지출 0%가 없습니다. 편리한 지하철 3호선, 분당선이 도보 2분 거리, 강남 수서역의 고급 아파트로 유명인들 거주하는 맨션형 아파트이고 KTX, SRT 고속열차 개통, 초역세권, 침대, 책상, 옷장 구비, 식사도 제공. 조건은 작가님 화장실 이동 시에만 잠시 거들면 되며 이분이 누구냐 하면 굉장히 글을 쓰시는 분인데 전신장애예요. 네, 전신장애라서 뭐라 그러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가요. 혼자서 돌아 누울 수가 없는 분이야. 그래서 이제 이분을 도와줄 분을 구하는 광고예요. 예. 근데 이제 가령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갈 곳이 없다든가 이런 여자분만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여성 작가이시기 때문에 장애인이고 여성이다 보니까 그 남성을 한 방으로 모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성을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건은 작가님 화장실 이동 시에만 거들면 되고 간병이나 타인의 신변 터치를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시니까 화장실 갈 때만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다소 늦은 귀가는 괜찮은데 점심 12시까지 집에 있을 수 있는 프리랜서, 임시 고시생 등을 선호하나 일반인 직장도 좋습니다. 신원이 확실하고
짐이 없고 건강한 20, 30대 자립형으로 방이 필요한 여성은 연락 주세요. 무료라고 호기심과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연락하는 분과 방문 시 매너 없는 언행은 피차가 혼성이 되므로 사양합니다. 요거 이 연락처를 공개해도 되나요? 예. 이 연락처를 공개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제 그 부동산 그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셨대요. 근데 그 부동산 카페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이상하다. 왜 매번 이런 기사를 올리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글 쓰는 자격을 박탈당하시고 이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강남에 사시고 그 다음에 전신 장애인을 화장실 갈 때 돕는 그래서 아침에 12시까지 예, 그리고 도와주시고 그다음 밤새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밤에 잠을 안 그러니까는 주무시다가 밤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 돌봐주시는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월급을 드릴 수 없으니까 방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 강남에 이제 그 방을 그 강남에서 이제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 그 빈 방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빈 방이 보통 한 5, 60만 원 하잖아요. 예. 아주 이제 이 전철에서 3분 거리에 빈 방을 제공하는 대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장애인 분이시고 작가라서 수입이 없으신 거야.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드리니까 그 방값을 대신 그래서 침대와 책상을 제공하는 침대 책상 옷방이 갖추어진 방을 제공할 테니 밤에 화장실 가는 걸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본인이 도와줄 수 있겠다 싶으시면 예, 저한테 그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분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직접 면접을 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상부상조하면 좋죠. 그러니까 왜 방값이 왜 없어가지고 방값이 없어서 그 막 쪽방에 사시는 분보다는 굉장히 이게 되게 좋은 그 아파트래요. 네, 깔끔한 아파트. 어, 음.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혹시 이 일을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야 돼. 이분이 지금 밤에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욕창이 걸리셨대요. 예, 욕창이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힘드신 상황이라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이 그 움직이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제가 그분께 토스를 할 테니 예, 그 직접 면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일이에요. 예, 중증 장애인이고 뭐 다른 게 필요 없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예,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잖아요. 예, 잠들었는데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으면 깨우는 거니까.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일이라서 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그 방을 빌려서 쓰는 일만으로는 사실은 이게 좀 힘든 일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라 하나 물론 이분이니까 이거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 예. 이게 어떤 물질의 가치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힘든 장애인분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자원해 주시면 제가 이분의 님의 연락처를 이분께 토스해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봉사예요. 예. 이 장애인분이랑 계속 그 집에서 같이 주무시면서 그분을 밤에 화장실에 모시고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 활동 보조를 12시간씩 그 다 받아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활동 보조를 이명박 때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12시간인가 해주고 12시간을 안 해줘. 그래서 야간에 해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 밤에 12시에서 12시까지가. 예.
그러니까 이분은 밤에 도와주실 분을 찾는 거예요.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 자, 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시죠? 예. 지금 이 시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총 3,236분 되시는데, 업은 693. 그러면 이게 지금 한 2,500명은, 2,600명은 업을 안 하고 보고 계시네요? 예, 업하고 보는, 그, 매너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 저는 40세 미혼 여성. 고민은 특별히 남자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 것, 상대의 얼굴을 보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을 대합니다. 이유는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나쁜 느낌이나 에너지를 받고 싶지 않아 피하고 싶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혐오입니다. 꼭 남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 청소년은 상관없고 동물도 상관없고, 여성 중 70%는 괜찮고 남성 중 30%는 괜찮습니다. 전보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서 친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과 아버지의 성적인 폭력성을 목격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남성의 성적 욕구는 모두 폭력성을 동반한다는 생각이 저를 남성 혐오를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성과 부모님 간의 성적인 모습을 목격했던 것이 모두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된 것 같고, 모친의 정서적 학대가 중년 여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길 원하시지만 저의 남성 혐오와 인간에 대한 혐오를 치유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망치님 부부의 아름다운 가정생활 말씀을 드리며 희망을 보았고, 구성의 선생님과의 방송을 보고 상담을 받으러 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려고 해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많은 치유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이 부분은 갈피를 잡지 못하겠어서 전에도 상담을 드렸지만 다시 도움을 청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집안 정리를 못해서 거의 쓰레기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자신을 혐오하면서도 정리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제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당면한 저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려 해도 방 정리가 안 돼서 할 일을 못한다는 핑계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존감 이야기를 하셔서 아버지에게 저의 임신 때와 태어나서 1년간에 대해 여쭈어봤습니다. 비교적 솔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자존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원인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었고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생 상담을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예. 사실, 용서라는 건,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과거에 자신을 성추행한 그 친인척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과거에 목격했던 아버지의 성적인 폭력성,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행하다라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이분은 지금 보니까 이미 많은 상담을 하셨어요. 예, 많은 상담을 하셨고,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자신의 그 상태를 잡고 있는 거야. 예,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은 자신의 과거의 상처들을 붙들고 현재를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의 과거의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자신이 겪은 일, 이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자신의 도피처로, 한마디로 지금의, 그러니까 과거를 핑계 삼아 현재와 미래를 버리고 있는 거죠. 네.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인생 상담을 저한테 다시는 요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상담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같은 상담을 자꾸 한다는 건 계속 그걸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내용으로는 다시는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지 마세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냐? 이걸 낫게 할 수 있는 건 본인밖에 없어요. 예. 본인이 그 과거를 버리고 다른 내일의 모습을 선택하는 건 자기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누구도 못해요. 하나님도 못해요. 예.
당신의 오늘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 오로지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왜 자꾸 남한테 물어보시죠? 당신이 과거에 받은 상처? 그 과거에 받은 상처를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하고도 화해했다면서 아버지의 성적인 폭력성을 계속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남자를 못 사귀는 건 아버지의 폭력성 때문이야 라고 도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꾸만 도망을 가서는 인생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오늘과 내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우주의 유일한 존재예요. 왜 과거를 담보로 해서 미래를 버리시죠? 이걸 누가 고쳐줄 수 있겠어요? 지금 생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더 이상 이 얘기를 누구한테도 하지 마세요. 첫째, 아무하고도 이거 상담하지 마세요. 이분은 자꾸만 이 상담을 해서 기억하는 거야. 그 상황을 자꾸 되돌려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에요. 용서라는 게 있어. 용서가 뭐냐 하면 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야. 자꾸만 그 일을 기억하잖아. 그러면 내 안에 상처가 자꾸만 되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게 뭐냐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제 내게 있었던 일들을 잊기로 결단하는 거야.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해주는 게 아니야. 상대방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예요.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겠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더 이상 이 일을 기억해서 쓰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겠다. 예. 함구하는 거, 내 마음속에 어떤, 이 사람, 이것에 대한 기록을요, 가장 이제 제가 예전에 이분한테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하나의 심리적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벤트. 뭐냐면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었던 그 리얼한 이야기 있죠. 사실은 막 본인이 목격했던, 그리고 어떤 상담자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했던 너무나 혐오스러웠던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 장면들을 다 글로 쓰세요. 다 깨알같이 써. 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태우세요. 예. 그걸 태우세요. 가루도 안 남게 다 태우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한 번 했는데도 안 되면 또 적어서 태우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대략적인 기억을 써서 태우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기억들을 같이 섞어서 태우시고.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의 심리적인 과정이에요. 네, 심리적으로 내가 이 부분을 이제 내려놓기로 하는 거다. 예, 잊기로 결단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심리적인 과정이니까 적어서 태우시는 방법이 있다. 그래도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겠죠? 그러면 영원히 쓰레기통 속에서 자기를 혐오하고 남들을 혐오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분이 직업상 중년 여성을 많이 만나야 돼요. 평생 불행한 거예요. 님이 이 과거를 계속 붙들고 살아가시는 한 님의 미래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괜찮은 치료사가 나와도 상담자가 나와도 절대 님을 고칠 수 없어요. 님을 고칠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의사는 당신밖에 없어요. 방정리를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인생 상담은 여기까지. 예. 자, 오늘의 인생 상담은 가만있어 봐. 네, 여기까지였어요. 네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피오나레님께서 채팅창에 쓰신 내용인데, 망부님 저 취직됐습니다. 망부님이 시사방송에서 알려주신 부분이 면접 때 나와서 소신있게 답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취업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부터 님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직장 생활의 원칙은 하나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야. 절대 스스로 사표 쓰지 마세요. 스스로 때려치지 말고 거기서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돈 많이 많이 벌어서 예, 망치 부인한테도 그 아이스크림 하나 부탁해요. 예. 자,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생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들을만 하셨나요? 예. 아, 잠깐만, 이거 외국 노래 틀면 안 되죠. 예, 외국 노래를 틀면, 저작권 때문에 또 걸려. 그죠? 예. 아유, 이거 틀만한 노래가 없네. 예. 자, 미안합니다. 자, 노래를 정리해야지. 그냥 오늘은 이 노래로 그냥 끝까지 갈까? 내 어린 날의 학교를 끝낼게요.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은 너무 늦게 시작했죠? 10시에 시작해서, 예, 10시에 시작해서 지금 2시간 한 50분 진행했는데, 예,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네, 일부러 제목은 저렇게 쓴 거예요. 네. 왜 내 제목이, 예, 소리 나는 대로, 예, 저기 쓴 거고요. 뭐 특정 인물과 관계된 얘기 아니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자,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볼만 하셨다면 다행이고요. 예, 오늘 인생 상담이 좀 부실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11시 반부터 한 것 같은데? 그럼 1시간은 더 하지 않았나? 예. 자, 오늘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 별로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요. 예. 어느 시골 학교를 시골 학교의 옛날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보다 보니까, 그만 제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상담 부족했던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프게 여러분의 상처를 내놨는데, 제가 감히 교만하고 어리석은 어줍지 않은 상담을 했다면 이 모든 건 저의 잘못이고요. 혹시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다면 그건, 예, 여러분께 보내는 하나님의 위로였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상담하셨던 님, 예, 님의 미래는요 아무도 못 바꿔요.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온 우주에서 오로지 당신만이 오늘 아침을 바꿀 수 있고 내일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사실지, 어떻게 바꿔가실지 제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할게요. 꼭 바꿔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먼 훗날 내가 옛날에 무슨 고민인가 있었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셨던 많은 분들 마음에 아픈 일들이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모든 일에 위로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몸이 불편한 자매님께도 도움의 손길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의 그 아이가 마음을 열고 좋은 어른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상처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이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문제로 고민하시는 님들께 지혜로운 깨달음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월요병 느끼지 않고, 그리고 행복하고 힘차게, 내일 혹시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따뜻한 커피 한 잔 타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열등감은 여러분에게 누군가 못되게 군다면 그건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세요. 누군가 밉다면 그 미운 마음은요, 내 마음속에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시고 얼른 내다 버리세요. 그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오늘 아침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미움은 버리고, 그래서 절대 동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굴 미워하면요 얼굴이 늙어요. 그거 아시죠? 예, 오늘 어줍지 않은 인생 상담을 보내드린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아니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다음 방송은 화요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긴 인사말 대신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화요일 낮 2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